엄마 나도 커서 당일할 거예요. 엄마처럼 훌륭한 일꾼이 될 거예요. 12살 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부부장 공화국 2인자 38해를 권력의 정점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한 장, 함경북도 아사자 2311명, 그 숫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동무, 이 보고서는 절대 외부로 세면 안 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제 딸이 수입 초콜릿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북에서는 지금도 아이들이 굶어 죽는데 우리 딸은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여정 동무, 조심하십시오. 수령님께서 당신을 주시하신답니다. 측근이 숙청당했습니다. 제 집무실은 도청당했습니다. 친오빠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탈출합시다. 그날 밤 대동강변에서 목숨을 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빨리! 국경까지 30분!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보! 당신과 은별이 먼저 가시오! 철조망을 넘는 순간 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 은별이 데리고 가! 북한 2인자의 목숨을 건 탈출.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작은 응원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24년 가을 평양당 청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조선노동당 부부장이었습니다. 38배를 이 땅에서 살면서 한 번도 제 위치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20층 집무실, 공화국의 실세로서 오빠를 보좌하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아침 회의에서 함경북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대외비 도장이 찍힌 서류를 펼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2024년 상반기 아사자 통계 함경북도 외곽 지역 사망자 2311명, 6달 동안 한 지역에서만 2300명이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동무, 이 보고서는 절대 외부로 세면 안 됩니다. 옆 한부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그냥 묻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12살 딸아이가 수입 초콜릿을 먹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과자, 프랑스 치즈, 일본 과일들이 냉장고에 가득했습니다. 우리 집 식탁은 언제나 풍성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남조선 사람들이 쓰레기통 뒤져서 먹을 걸 찾는다고 배웠어요. 딸이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라고 지시한 사람도 결국 우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311명. 그 사람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딸처럼 학교 가는 아이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풀뿌리를 뜯어먹다가 나무 껍질을 삶아 먹다가 죽어간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 전쟁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24년인데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 나라에서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작은 의문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 하지만 그 균열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창밖 평양의 야경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저 너머 어둠 속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누군가 굶주리며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게 2024년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그 작은 균열은 겨울이 되자 더 커졌습니다. 2024년 12월 어느 날 딸아이 학교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학부모 동무, 급히 오셔야겠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딸이 무슨 일이라도 당한 건지 차를 타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니 담임 선생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동무 따님이 오늘 수업 시간에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남조선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따님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왜 남조선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키도 더 크다고 하나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단 말입니까? 제가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은별아,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니? 딸의 이름은 은별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별처럼 살라고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엄마, 저도 모르게 그냥 궁금했어요.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 오빠가 중국에서 몰래 본 영상 얘기를 해줬는데 남쪽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엄마. 12살 아이의 맑은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렸고 진실을 말하자니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별아, 그런 질문은 밖에서 하면 안 된다. 결국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믿어. 알았지?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슬펐습니다. 12살 아이가 진실을 물어볼 수조차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둘이서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오늘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자 군인 출신인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상검열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자칫하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의 반 친구 하나가 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남조선 영상을 봤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고 온 가족이 함께 사라진 겁니다. 13살 여자아이였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딸과 함께 웃고 떠들던 아이가요. 엄마, 수진이는 언제 와요? 딸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수진이는 아프다고만 하는데 정말 아픈 거예요? 응, 아파서 시골 할머니 댁에 갔대. 저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 친구는 죽었을지도 몰라. 정치범 수용소에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맞아 죽었을 거야.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 딸이 잠든 후 침대 옆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전쟁통에 힘들게 사셨지만 적어도 자식이 질문했다고 끌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12살 아이가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것도 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울 수는 없다. 그날 밤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결국 저도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내 딸만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제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2025년 2월 당 중앙위원회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한 사람이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리철성 동무, 저와 함께 10년 넘게 일해온 고위 간부였습니다. 리철성 동무는 반당 반혁명 분자로 적발되어 숙청되었습니다. 사회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온건파 사상을 퍼뜨리고 남조선과의 화해를 주장한 죄목입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리철성 동무는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지난달 회의에서 인민들의 식량 배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건의했을 뿐입니다. 그게 온건파가 됩니까? 그게 반역이 됩니까?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에서 다른 간부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여정동무, 조심하십시오. 요즘 수령님께서 여정동무를 주시하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난달 함경북도 보고서를 너무 오래 보셨다고. 누군가 보고했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감시받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집무실 전화가 이상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잡음이 섞여 들렸습니다. 도청 장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물건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지고 간 겁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긴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보위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요즘 당신 행동이 이상하지 않냐고, 딸아이 학교 문제로 동요하는 것 같지 않냐고.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절 의심하고 있습니다. 피를 나눈 남매인데도 이 체제에서는 가족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동무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고모부도 삼촌도 의심받으면 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위부 차량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 차가 언젠가 우리 집 앞에 설지도 모릅니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우리 가족을 실어가는 겁니다. 정치범 수용소로요.
머릿속으로 계산이 빨라졌습니다. 리철성 동무는 일주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숙청된 장성택 고모부는 사흘 만에 처형당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의심받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피부치라도 소용없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걱정됐습니다. 제가 숙청당하면 은별이도 끝입니다. 정치범 가족은 3대가 멸족당합니다. 12살 아이가 수용소에서 굶어 죽거나 강제 노동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딸의 맑은 눈이, 순수한 웃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날 밤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우리 가족이 살아남아야 한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세상에서, 친인척도 믿을 수 없는 이곳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가슴속은 한겨울보다 추웠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월이 왔습니다. 평양에 봄꽃이 피었지만 제게는 마지막 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숙제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당일 할 거예요. 엄마처럼 훌륭한 일꾼이 될 거예요. 12살 아이의 맑은 눈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된다.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 그날 밤, 남편을 깊은 곳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도청 장치가 없는 대동강변 산책로였습니다. 4월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보, 우리 탈출합시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놀란 얼굴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미쳤소. 당신이 누군지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알아요. 하지만 우리 딸을 생각해보세요. 은별이를 이 지옥에 남겨둘 수는 없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사실 생각해봤소. 리철성 동무가 끌려간 후로 당신이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잠을 못 잤소.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딸만은 살려야겠소.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10만 달러, 우리 가족이 탈출하고 정착하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다음은 루트였습니다. 중국 내 조선족 브로커를 아는 사람을 조심스럽게 수소문했습니다. 평양에서도 몰래 탈북을 돕는 지하 조직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한번 잘못 접촉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당합니다. 5월 초 기회가 왔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경제 시찰단으로 제가 선정된 겁니다. 가족 동반이 허용됐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남편과 저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평양 자택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38년을 살았던 이 도시,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 김정일 동무의 사진이 거실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딸을 살려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은별이가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도망자가 된다는 것도,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딸의 보드라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은별아, 엄마가 꼭 자유로운 곳으로 데려다 줄게. 무서운 사람들 없는 곳으로. 새벽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후회는 없겠소. 없어요. 자식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내 목숨 하나쯤이야. 우리 부모님 세대도 6.25 전쟁 때 자식 살리려고 목숨 걸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저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가방에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여권, 돈, 딸의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38년 인생이 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권력도, 지위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5월의 아침 햇살이 평양거리를 비췄습니다. 자, 이제 가봅시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여행 가는 거예요? 은별이가 신나서 물었습니다. 응, 아주 먼 곳으로 가는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먼 곳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5월 15일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원 5명이 우리 가족을 에워쌌습니다. 동무, 호텔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들의 눈초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한시도 우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저들을 따돌릴 것인가. 첫째 날 밤, 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관료들과의 자리였습니다. 일부러 술을 권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우정을 위하여 경호원들도 한두 잔씩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동무들, 제가 잠깐 화장실 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자 경호원 한 명이 따라왔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제가 속삭였습니다. 좀 불편한데 혼자 있고 싶네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가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화장실 창문으로 미리 준비해둔 밧줄을 내렸습니다. 1층이라 뛰어내릴 만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땅에 발이 닿는 순간 뒤돌아보니 남편과 딸이 비상계단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리 약속한 대로 뒷골목으로 뛰었습니다. 빨리. 남편이 은별이 손을 잡고 앞서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정 동무, 멈추시오. 경호원들이 알아챈 겁니다. 더 빨리 뛰었습니다. 38회 인생에서 이렇게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골목 끝에 검은색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조선족 브로커였습니다. 빨리 타세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뛰어 올라타는 순간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쫓아온 겁니다. 엄마, 은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경호원들의 차가 따라왔습니다. 국경까지 30분,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뒷좌석에서 딸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은별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이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국경 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브로커가 철조망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로 기어가셔야 합니다. 뒤에서 차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온 겁니다. 여보, 당신과 은별이 먼저 가시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난 저들을 막겠소. 안 돼요. 같이 가야죠. 제가 울부짖었습니다. 딸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소. 남편이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가시오. 내가 곧 따라갈 테니.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별이 손을 잡고 철조망 밑으로 기어갔습니다. 흙바닥이 옷을 찢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딸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아빠는 곧 올 거야. 철조망을 빠져나온 순간 뒤에서 총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여보, 뒤돌아 소리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 은별이 데리고 가. 그리고 총소리, 비명,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엄마, 아빠, 은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가 우리를 잡아 끌었습니다. 가야 합니다. 지금 안 가면 다 죽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남편을 두고 가는 겁니다. 차에 실려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은별이가 제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남편을 살려주소서. 우리 은별이 아빠를 살려주소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제 중국 땅입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중국이 엠벤 어느 마을 빈집에 숨었습니다. 딸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유의 대가가 이렇게 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옌벤에 숨은 지 사흘째 조선족 할머니가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이고, 많이 놀라셨겠어요. 김치 좀 드세요. 할머니의 사투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을 만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큰일입니다. 북에서 공작원들이 넘어왔어요. 당신을 찾는다고 난리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고 있나요? 모를 리가 있습니까? 김여정 동무. 북에서 엄청난 현상금을 걸었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장소를 옮겼습니다. 옌벤에서 훈춘으로, 훈춘에서 다시 투먼으로. 가방 하나 들고 딸 손 잡고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평양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던 제가 이제는 쫓기는 도망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 숙소에서 자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엄마, 은별이가 떨며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니 검은 옷 입은 남자 둘이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었습니다.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딸의 입을 막고 이불 속에 숨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까봐 무서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셔야 해요. 어떻게요? 베이징 대사관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중국 공안도 북한 공작원도 있으니까요. 그때 한국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선족 목사님을 통해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동남아를 경유해서 오십시오. 목사님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위로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한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동안 남편 소식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살아 있습니까? 다쳤습니까? 딸도 매일 밤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조선족 할머니들이 돌아가며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같은 핏줄인데 어찌 안 도와주겠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6.25 때 이렇게 도망 다니셨다면서요. 할머니들의 따뜻함이 고마웠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모르는 사람을 숨겨주시다니. 6월 말 드디어 동남아로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내일 새벽 차가 옵니다. 라오스로 가십시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족 할머니께 인사드렸습니다. 할머니,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잘 가세요. 우리 민족 언젠가 다시 만나야지요. 중국 땅을 떠나는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남편과 마지막으로 헤어졌습니다. 여보, 살아 계시다면 꼭 다시 만납시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차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는 겁니다. 7월 초 라오스 국경을 넘었습니다. 중국에서 사흘 밤낮을 차로 달려 메콩강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배를 타야 합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작은 나무배였습니다. 딸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강물이 세차게 흘렀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은별이가 제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자. 곧 안전한 곳에 갈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강물에 빠질 것 같았습니다. 라오스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브로커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비엔티안 공항에서 또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양복 입은 동양인 2명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쫓아왔구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빨리 화장실로.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은별이 손을 잡고 화장실로 뛰었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와 대기 중이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야, 잡아. 차가 급 출발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여기서 잡힐 수는 없다.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있어. 괜찮아. 1시간쯤 달렸을까? 차가 큰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입구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딸 손을 잡고 대사관 문으로 뛰었습니다.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북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목이 메어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무전기로 연락했습니다. 곧 한국 외교관이 나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대한민국이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깨끗한 소파, 한글로 쓰인 안내문, 벽에 걸린 태극기.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힘드셨죠? 이제 안전합니다. 영사님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곧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살았구나. 우리가 살아남았구나. 은별이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은 거예요? 응, 이제 괜찮아. 무서운 사람들 없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대사관 숙소에서 처음으로 편히 잠을 잤습니다.
2달 만에 제대로 누워서 자는 거였습니다. 은별이가 제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라오스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당신도 저 별들을 보고 계신가요? 우리 딸은 살렸어요. 약속 지켰어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은별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자유야.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랐습니다. 남쪽으로 희망의 땅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한국 땅을 밟았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조용히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보호시설에서 첫날 밤, 은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우릴 잡으러 오지 않아요. 13살 아이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 이제 안전해. 마음껏 웃고 떠들어도 돼. 한 달 후, 은별이를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첫 등교하는 날, 교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편의점에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납니다. 24시간 문을 연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밤 11시에도 컵라면을 살 수 있다니. 북에서는 배급도 제대로 안 나오던 쌀이 여기서는 마트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함경북도에서 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 정치범 수용소 이야기들. 제가 권력자로 있을 때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일 후회됩니다. 남편 소식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살아 계신지, 어디 계신지. 밤마다 기도합니다. 여보, 살아만 계시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요즘 은별이가 한국말을 많이 배웠습니다. 엄마, 이거 대박이에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나만 사투리가 정겹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엄마, 오늘 수진이랑 영화 보러 가도 돼요? 평범한 10대의 삶입니다. 저는 지금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조용히 지냅니다. 가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다가 북에 계신 주민들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굶주리고 있을 그분들께 죄송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권력자였을 때 구하지 못한 분들께 직접 사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찾고 싶습니다. 어제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젠가 북에 있는 아빠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꼭 만날 수 있어. 통일이 되면 말이야.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봤으면 좋겠구나.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나뉘어 살아야 합니까? 북에 계신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날이 올 겁니다. 제 딸이 자유롭게 웃고 마음껏 꿈꾸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제가 목숨 걸고 지킨 것입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저는 오늘도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